자, 국가의 소득 챕터 2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파트 2 세금 아티클 2 이익에 매기는 세금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 그러니까 자본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자본이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를 내는 부분과 이자를 내고 난 후 자본주에게 속하는 부분이다. 1000만 원어치를 팔았고 원가가 8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남는데 그 남는 거를 이익으로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중에 자본을 구성하는데 외부에서 끌어다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되고 그 부분과 순전히 그 사업가에게 남는 돈을 나눠야 한다 라고 하네요. 후자는 직접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자본주가 순전히 남기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가 위험과 곤란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입한 것에 대한 그만한 보상이며 만약 이게 없다면 그는 자본을 빼가고 말 것이다. 그래도 과세한다면 이익률을 높여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자율을 낮춰 채권자에게 전가하거나 임대료를 낮춰 지주에게 전가할 뿐이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기업가는 기업가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정 수준의 그 보답이 없으면 안 하고 만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건 돈 벌려고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번 돈을 뺏어가면은 사업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안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꾸 뺏어가면은 세금을 올린다, 부자한테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부자가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안 하고 마는 건데 안 하기 전 단계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 남한테 전가를 시켜요. 왜? 자기가 챙길 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악하고 무식한 정치꾼들은 부자는 아무래도 소수이고 일반 대중은 부자가 아니다 보니 그 부자를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일환으로서 부자에게 돈을 더 걷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고스란히 그거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뿐이에요. 부자가 가져가는 목도 사회 일반의 이익률에 이상 가는 이익률을 챙겨가진 않거든요. 이익률은 고정이에요. 고정.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만 원을 버는 거고 1억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버는 거고 1조를 투자하면 얼마죠? 100억을 버는 거고 10조를 투자하면 1000억을 버는 것일 뿐이에요. 이 이익률은 그냥 똑같다고요. 그게 이익률이 달라지면 돈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같은 이익률을 낸다고.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딜 가나 비슷한 이익률을 낸다고요. 다만 그 소위 얘기하는 재벌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했을 뿐이죠. 더 많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더 많을 뿐이지 이익률만큼은 변동이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근데 이익률은 같은데 여기다가 더 뺏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가로서는 안 한다고요. 그냥 다른 곳에 투자하고 말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말지. 안 한다고요. 그냥. 안 하기 전 단계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요. 그냥. 게다가 대체로 기업가들은 뭔가 사회적인 제도나 사회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전가하는 게 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아요. 법적으로도. 이거 물론 이거는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자동적으로 그냥 어떤 시장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전가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기업가들 집단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회 지배계층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제도나 어떤 시장의 어떤 가격을 리드해 가는 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 일정 부분 그 결정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전가시켜요.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냥 상품 가격을 올려요. 올리고 마는 거예요.
이자 소득은 얼핏 보기에 땅 임대료처럼 직접 과세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땅은 뻔히 보이는 반면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옛날에는 특히나 현금이니까 은행 계좌도 아니니까 개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금화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무슨 수로 알아요?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가용한 총 자본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화, 은화를 이걸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국가가 가용한 총 자본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가용한 총 자본은 급격히 줄었다가 이 사람들이 뭐 부지런히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 국가가 가용한 총 자본은 급격히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땅은 없어지지 않는 반면 자본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금화, 은화의 형태로 빠져나가죠. 자본이 땅을 경작하고 사람을 고용하기에 세금을 매기는 만큼 자본은 줄어들고 줄어든 자본만큼 경작과 고용도 줄어들어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 부자들 과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에다 과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에다 과세하면 투자가 위축이 되고 국가도 걷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고 노동자들도 돈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고 취직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그 소득을 조사함에 있어 어느 나라든지 느슨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불명확해서 극단적으로 불공평할 수밖에 없으니 극단적으로 느슨하게 해야 반발이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땅이 실제 가치의 2분의 1로 산정되어 있다면 자본은 5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명확하긴 해요. 명확하죠. 소득이 얼마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본 이익이 나름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잘 거치죠. 어떤 나라들은 특정한 업에 특별히 더 세금을 매기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행상, 노점, 마차, 의자 등의 그런 세금을 매기고 술집에 면허세를 물리기도 한다. 또는 상업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으로 지난 전쟁 때는 가게마다 특별세를 물리기도 했다. 상인들에게 물리는 세금은 무조건 상품 가격에 더해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 거예요. 기업가들한테 돈 뺏어가면은 이게 기업가들은 돈이 남아야지 뭐 그걸 하는 의미가 있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직원들에게 임금 좀 더 주세요. 돈을 올렸더니 사장님들이 자기 돈 뺏어주나요? 음식값 올리죠. 김밥 천국 값 올라가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매상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균일하게 물리면 작은 상인들이 억압받고 망하게 되어 큰 상인들이 독점을 누리게 된다.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거나 다음에 있을 농지 계약 때 지주에게 줄 임대료에 전가된다. 특정 분야의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본소득 일반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그대로 이자율에 전가된다. 아티클 1, 2에 덧붙여라는 제목으로 첨언이 들어가 있어요. 재산이 상속되거나 상속세에 대한 얘기네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될 때 부동산은 숨기기 어려워 직접 세금을 부과해도 되지만 동산은 숨기기 쉬우니 직접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첫째, 어떤 인지대를 물지 않는 한 증여증은 증서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 둘째, 등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는 직접적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땅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은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파는 사람은 반드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지만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면 그만이다. 사는 사람은 땅값과 세금을 합쳐 생각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땅값으로 지불할 부분이 줄어들 뿐이다. 결국 세금은 급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새 건물이 매매될 때 세금은 사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물 짓는 데 든 비용과 기대 수익이 회수되지 않으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금까지 감안해 가지고서는 가격을 책정을 하죠. 헌 집은 땅 파는 사람에게, 땅처럼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어떤 곳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8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7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 10억 원을 들고 집을 구하고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사겠죠. 근데 여기서 그 정부가 매매에는 20%의 세금을 내라 라고 했다고 쳐봐요. 자, 10억짜리 집을 사면 10억 원에 대한 매매세로다가 2억 원을 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총 12억이 필요했던 거죠. 10억짜리 집 못 사죠. 8억짜리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소비자가 이거를 살 사람 매수자가 그만큼 숫자가 확 줄어들겠죠. 세금을 빼가는 만큼 10억 자산가가 처음에 국가에 뭐 100만 명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 12억을 가진 사람이나 10억짜리를 살 수 있는 거니까 10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 줄어요. 안 팔리게 돼요. 10억짜리 집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10억에 팔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9억, 8억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이 세금을 이 사람한테 걷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판매자가 내게 되는 꼴이라는 얘기예요.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부과하는 세금은 그만큼 그 재산의 자본가치를 줄여서 생산적 노동으로 향할 기금을 줄여 비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데 쓰일 국가 수입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상속이나 증여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의 빈도가 다르므로 여전히 불공평하게 된다. 그건 이제 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상속을 하는 이유죠. 그래서 아버지를 거쳐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상속되면 50억이죠.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손주한테 가면은 25억만 남죠.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을 해버리면 50억이 그대로 전해지죠. 저 소유권 이전의 빈도가 다르므로 불공평합니다. 보통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행해지는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 주므로 우리 사회에 매우 이로운 것이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거래 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금의 대부분은 그 사회 전체가 어떤 생산성 증대와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속세도 나쁘고 자본이익의 세금을 물리는 것도 나쁘고 나쁘다. 안 좋다.